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3.8% 늘어 520만 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소비 지출은 2.5% 늘어나는 데 그쳐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의 한도도 확대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상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크게 반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하락폭을 더 키우며 장중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크게 올라 다시 1,4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소비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소득 통계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4만 1천 원으로 2.3%, 사업소득은 5.5%, 연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은 이전 소득도 5.6%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부담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도 월 420만 7천 원으로 4%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도 2.2%로 3분기째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줄었는데요. 통계청은 노인 가구가 1분위에 많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는 어땠습니까? 네, 가구당 소비 지출은 월 290만 3천 원으로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증가폭은 둔화돼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목돈이 드는 품목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인데요. 자동차 소비가 29%, 가구도 22%, 가전은 0.3%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거비 부담은 13% 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0.9%에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금 보신 소비 위축을 한 축으로 하는 경기 침체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죠. 보통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의 여유가 생겨서 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그러면 크게 보면 내 집 마련이 올해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존의 관리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금융권 가계부채 취급 현황을 월별, 분기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 예정대로 시행하는데요.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적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 시에도 소득심사 체계를 도입합니다. 네, 강화되는 방향성은 확인했고 그래도 완화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금융위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이거나 소재지가 비수 조건인 주택에 대해선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보금자리론도 다시 취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정책 대출에 대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와 연동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환율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1,500원을 바라봤던 시기보다는 다소 진정됐습니다만 그 이전의 환율이 1,300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안은 지금도 여전하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환율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이미 일정 기간 오른 것만으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나리 기자,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이미 늦었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구체적인 한은의 분석 내용이 뭡니까?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한 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총 0.47%포인트로 0.5%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초반 3개월 단기 전가 효과가 0.28%포인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즉 장기 전가 효과가 0.19%포인트로 각각 측정됐습니다. 단기 효과가 장기 효과보다 큰 셈입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해 3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단기 효과가 0.31%포인트, 장기 효과가 1.3%포인트로 오히려 장기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가격을 동결하던 기업들이 고환율 장기화로 뒤늦게 가격 인상에 동참이 가능하다며 향후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받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환율에 민감한 품목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중간재가 많이 투입되는 품목입니다. 한해는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가 움직이는 기간별로 품목을 나누어 분석했는데요. 환율 변동 후 3개월 안에 물가가 움직이는 단기 민감 품목과 이후 9개월 동안 천천히 움직이는 장기 민감 품목입니다. 환율 급등기에는 단기 민감 물가가 크게 급등락한 반면 장기 민감 물가는 등락폭은 훨씬 작으면서도 오랫동안 환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여기에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까지 맞물리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기존에 강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고가 거래들이 그 다음 상급지인 이른바 마용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일단 전체적인 서울의 거래부터 짚어보죠. 오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은 모두 2,111건입니다. 2월 계약 물건은 거래 신고 기한이 3월 말까지로 아직 한 달 남았지만 현재까지 거래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고 추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면 2월 총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와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도 투어제 지정 해제 직후인 13일 4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강남을 따라가고 있다는 마용성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159제곱미터가 이달 4일 135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습니다.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인데요. 지난해 7월 직전 거래가인 11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 오른 겁니다. 지난달부터 마포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를 뛰어넘은 곳이 증가했습니다. 이달 14일 마포구 신소동 신촌숲 아이파크 139제곱미터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 롯데캐슬 센터풀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4일 19억 4,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 의장은 오늘 오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리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가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진선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법안 상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목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은 국회 내부 여야뿐만이 아니라 경제계 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사안이죠. 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 8단체는 소액 주주 등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데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속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업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입장입니다. 여야는 내일 진행되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내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볼까요? 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92% 떨어진 2616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에 오전 한때 낙폭을 줄였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 기관이 3,700억 원 이상 매도세입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약, 금속 업종이 1% 넘게 올랐지만 유통, 의료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17% 내려 77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불확실성으로 홍콩 H, 대만 가권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7원 넘게 올라 1,44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들어가서 주요 종목과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하락 중이고 현대차도 미국 경기 불확실성과 관세 부담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3% 떨어진 5,600-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소식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에 8% 넘게 올랐던 셀트리온은 3% 이상 떨어지면서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명스러운 인수 소식에 티웨이 홀딩스가 22%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롯데건설이 본사 매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주식인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주가는 각각 1,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제자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공매도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새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모두 이수해야 하는데요. 19개 증권사가 이 중에 모의 거래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어떤 곳들이 참여합니까? 네, 모두 19개 증권사가 한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인 공매도 모의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대 증권사 중 이 위탁사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삼성과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 모두 6곳입니다. 기존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교육을 수료하고 한국거래소 KRX에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했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 계약 만료로 KRX의 모의 거래 시스템은 중단됐고 모의 거래 의무는 각 증권사가 제공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19개 증권사는 공동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구축했고 개발사와 새로운 운영 계약을 마련 중입니다. 네, 아직 마련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모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공매도 재개 시점인 3월 31일 이전에 서비스를 열 예정인데요. 현재 증권사와 개발사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모의 거래를 수료한 후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해 공매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모의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영풍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을 이유로 28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풍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조금 전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영풍이 환경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도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영풍은 앞서 납부한 낙동강 상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에서는 하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문제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문을 닫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영풍은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어제부터 58일간 석포제련소 조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앞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약 2달간의 조업 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까지 고려하면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처분으로 석포제련소의 올해 매출액은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 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을 품었습니다. 향후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대명소노가 결국 티웨이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이 예림당 등이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예림당과 티웨이 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에 예림당 등이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인수를 통해 54.79%까지 지분을 늘리며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다음 달 31일 잔금을 청산하고 티웨이 홀딩스 주식을 최종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대명소노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20개 호텔과 리조트, 미국 등 해외 레저 인프라 등을 토대로 레저 사업과 항공산업 간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면 업계 전반에도 지각 변동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이번 티웨이 항공 인수로 국내 LCC 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서입니다. 대명소노가 또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경영권을 확보한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더 사들여 대형 항공사 도약을 꾀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미주 장거리 노선 중심인 에어프레미아와 일본, 동남아 등 이 단거리 노선 위주 티웨이 항공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업계에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항공에 합병된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온 롯데건설이 결국 본사 4억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본사 매각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롯데건설이 결국은 본사 부지를 매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건설이 최근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부지를 활용한 수익성 방안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는 본사 부지를 자체 개발하는 방안, 매각 후 임대로 들어가는 방안, 혹은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는데요. 롯데건설 본사 사옥은 지난 1980년부터 롯데건설이 사용 중이고 자산 가치는 약 5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갖고 있는 수도권 창고와 임대주택 리츠 지분 매각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긴 상태인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도 223%로 통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100에서 150%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1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강건설이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시공을 맡은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비 회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 들어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중견, 중소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수주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올해 사회 간접자본 예산마저 1조 원 줄어든 터라 중소형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전자파 걱정 때문에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필름 같은 전자파 차단 제품 사용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따져보니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게 밝기나 선명함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쓰는 건데 성능이 어느 정도로 나빴던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제품 4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전자파는 자기장과 전기장으로 나뉘어서 둘 다 차단돼야 실질적으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4개 제품 모두 자기장 차단율이 2% 수준에 그쳤고 엑스블루와 비오비 2개 제품은 전기장 차단율도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에선 전자파 차단율 최대 95% 등 부적절한 광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필름의 성능과 상관없이 애초에 전자파를 차단하는 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원에 따르면 PC 모니터와 무선 공유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 이하이고 5G 휴대전화의 경우 인체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습니다. 또 LG와 쿠쿠의 오븐 제품은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20% 이하이고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동서가구에 흡침돼도 전자파가 기준 대비 각각 3%, 1%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실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별도의 전자파 차단 제품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 2023년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매출이 약 2억 원으로 1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19.4%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기업체의 61%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5.4%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전인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공기질 걱정 없는 가운데 불광 1동과 2동, 가련 1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5도 예상됩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점차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중서부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강원 영서와 호남, 제주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3일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